양녕대군이 세종 임금을 방문하여 묘향산 유람을 다녀오겠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했다. 얘기를 들은 세종 임금은 웃으면서 그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관서 지역은 색향이라 각별히 여색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묘향산으로 떠나는 형을 전송했다. 세종 임금은 형 양녕대군을 보내놓고 급히 평안감사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 비밀히 명령을 내렸다. 잘생기고 참한 기생을 뽑아서 양녕대군의 잠자리를 받들게 하고 그 기생을 대군 몰래 궁중으로 보내라. 이런 다음 비밀을 철저히 지키라고 단단히 당부했다. 서울을 떠난 양녕대군은 지나는 길에 사람을 시켜 명령했다. 연도의 관장들은 명심할지어다. 내가 지나는 곳에는 기생은 물론 어떤 여인도 접근을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어명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관장들에게 엄명을 내려놓으니 숙소마다 기생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안감사는 임금의 비밀명령을 받았으므로 몰래 양녕대군의 잠자리를 받들 기생을 물색하는데 소문을 들으니 대군이 여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는다고 하므로 큰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평안감사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이야기한 후 협조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양녕대군과 동침을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에 마침 정양이란 어린 기생이 나서서 웃으면서 말했다. 감사 어른, 소녀가 대군의 잠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응, 어린 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겠다고? 기특하구나. 이 일이 성공하면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래서 감사는 정양에게 이 일이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각별히 비밀을 지켜 실패 없이 추진하라고 일렀다. 정양은 먼저 양녕대군이 머물 숙소인 객사에 젊은 통인 하나를 심부름꾼으로 의장하여 미리 들여보내놓고 자신은 객사 옆에 오두막집을 얻어 거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양녕대군이 객사에 들어왔다. 들어오는 날부터 대군은 어떠한 여인도 객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평안감사에게는 객사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양은 객사뜰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서 들여보내놓고는 청산과부인 양 수수하게 꾸미고 그 고양이를 쫓는 척하면서 객사 안으로 고양이를 따라 들어갔다. 이를 보고 있던 통인이 재빨리 뛰어와 정양을 쫓아내면서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빨리 나가 하고 야단을 쳐 쫓아냈다. 그런 다음 통인은 다시 대군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죄했다. 나으리, 저 어린 것이 사정을 잘 몰라 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통인의 말을 들은 대군은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에 통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아이는 소인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14세에 시집가서 곧 과부가 되어 6, 7년을 저렇게 청산과부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없어서 객사 근처에 여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분부를 어겼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눈치를 살피니 대군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이날 밤 대군은 그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 가냘픈 몸매와 수심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밤중에 통인을 불러 물었다. 얘야, 낮에 왔던 네 사촌 여동생 말이다.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 여동생이 과부라니 좀 불러올 수가 없겠느냐? 이 말에 통인은 속으로 웃으면서도 일부러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아뢰었다. 예 나으리, 정 그러시면 소인이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고집이 워낙 세어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인은 속으로 무한히 기뻐하면서 나갔다가 한참 뒤에야 어렵게 불러온 것 같이 아뢰고 정양을 대군에게 데려다 주었다. 대군이 앞에 앉은 기생 정양을 청산과부로 여기고 바라보니 애끓는 연정이 솟아올라 몸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가늘고 연약한 여자의 허리를 안아 무릎에 앉히니 수줍어하는 그 모습에 청산과부의 몸을 가졌다는 만족감으로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이때 정양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군에게 소첩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절개를 지키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이렇게 소첩의 절개를 훼손하게 되면 소첩은 이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사옵니다. 장차 소첩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은근히 애를 태우게 하니 대군은 앞날을 책임질 테니 과부의 수절만 고집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위로했다. 이에 정양이 못 이기는 체하고 몸을 맡기니 대군은 마음이 급하여 정양의 옷을 얼른 벗기고 이불 속에 눕혔다. 곧 대군이 급하게 서두는데 정양은 잘 훈련되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서툰 것 같이 허리를 좌우로 들고 아프다는 소리를 내면서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자 대군은 어려서 과부가 되어 너무 오래 경험하지 않아 그렇다고 위로하면서 조금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조심조심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정양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고 대군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이후로 대군은 며칠 동안 평양 객사에 머물며 정양과 뜨거운 정열을 불태우고 정이 매우 깊어졌다. 대군은 정양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지만 세종 임금과의 약속도 있고 하여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양과 이별하는 날 밤 정양의 치마 안쪽 폭에 칠원율시 8줄을 써주었다. 다리 위에 말 세우고 이별 슬퍼 지체하니 버드나무 높은 가지 미운 생각 이는구나. 여인은 인연이 엷다고 새 원망 품는데 사나이는 정이 깊어 빛날을 기약하는구나. 복숭아꽃 오약꽃 만발하는 한식철에 자곳에 날아드니 해는 이미 지고 있구나. 뜰 앞에 우뚝 솟은 한 그루의 정양수에 억지로 춘심 품어 그 한 가지 꺾었도다. 대군이 이렇게 써주고 묘향산으로 떠나니 곧 평안감사는 세종 임금이 명령한 대로 정양을 가마에 태워 대궐로 올려보냈다. 세종 임금이 정양을 보고 그 미모에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여 대군에게 접근했느냐고 물었다. 정양이 곧 세종 임금에게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 임금은 재미있다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그 사이 양녕대군은 정양 생각만 자꾸 나고 구경에는 흥미가 없어서 묘향산만 대충 돌아보고 빨리 내려왔다. 대군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정양을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객사의 짐을 풀고 앞서의 통인을 다시 만나니 뜻밖에도 통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군은 놀라면서 물었다. 얘야, 그동안 누구의 상을 입었느냐? 웬 상복이냐? 예, 대군 나으리. 지난번 대군께서 거두셨던 제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죽음에 임박하여 울면서 유언을 했는데 저승에서나 다시 모시겠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통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엉엉 우는 것이었다. 양녕대군은 정양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대군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통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얘야, 이 재물의 반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 반으로 여동생의 제사를 정성껏 잘 올려다오. 내 간절한 부탁이다. 하고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군의 이 말에 통인은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다. 대군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세종 임금이 신하를 시켜 나가 맞이하게 했는데 맞으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대군께서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세종 임금은 곧 양녕대군을 궁중으로 맞아들여 술자리를 베풀고 정양을 시켜 대군 앞에서 술잔을 올리게 했다. 이때 정양을 본 대군이 눈을 닫고 자세히 보면서 위아해하니 세종 임금이 웃으면서 양녕대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에 대군이 정양의 이름을 묻자 정양도 웃으며 대감께서 어찌 소녀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평양 기생 정양, 인사 올립니다. 라고 아래고는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양녕대군이 일어서서 절하는 정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치마 안쪽 폭에 자신이 써준 글씨가 드러나 보이기에 비로소 정양이 평양 기생이었음을 알고 임금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 세종 임금은 얼른 양녕대군을 일으켜 앉히면서 모두 자기가 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정양을 양녕대군의 첩으로 삼게 했다.
조선시대 성종 임금이 좀 한가하여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봐라. 일관을 빨리 들라고 일러라. 이 명령에 따라 일관이 임금 앞에 나아가 부복하니 임금은 이렇게 질문했다. 듣거라. 전국의 과인과 사주팔자가 꽃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꼬? 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니 전국에 지시하여 과인과 꽃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을 모두 조사에 불러들이도록 하라. 예, 전하. 곧 조사에 대령토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명령을 내려 찾았는데 마침 한 사람의 중년 과부만 있어서 불러 올라왔다. 성종 임금은 앞에 와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물었다. 듣거라. 네 사주팔자가 과인과 같다고 하니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일들을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전하. 빠짐없이 아뢰겠나이다. 소인은 옛날 어릴 때는 여종의 신분이었는데 뒤에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면천되었나이다. 그리고 혼인을 하였으나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아왔사옵니다. 응, 그래.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이 여종의 신분에서 면천된 때를 물어 추적하니 임금인 자신이 등극하여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의 그날과 일치했다. 다음으로 여인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시기를 물어서 맞추어 보니 앞서 사망한 자신의 중전 공혜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이에 임금은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나? 그 참 신기한 일이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인은 듣거라. 듣고 보니 재반 사정이 과인과 매우 비슷하나 다만 과인은 수백 명의 궁녀와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 밤 예쁜 여인의 맨몸을 안고 속살을 맞대어 잠자리를 즐기거늘 너는 과부의 몸으로 밤에 홀로 외로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테니 그것만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으로서 내 연민의 정이 이는구나. 과인과 사주팔자가 같다는 인연도 있고 하니 그 고독을 달래줄 수도 있겠는데. 이 말에 과부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뢰는 것이었다. 황송하옵나이다. 전하. 지엄하신 전하의 앞이라 다른 대로 아뢰겠나이다. 소인도 본시 성품이 풍정을 좋아해 남편 살아있을 때도 하룻밤에 한 번 잠자리로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 남편이 힘들어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임금을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전하. 옛날 중국 무후가 많은 남첩을 거느렸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과부가 된 이후로 수십 명의 남자를 사귀어 밤마다 교대로 불러들여 상대하면서 밤을 새워 즐기는 것으로 낙을 삼아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독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는 일이 없사오니 가엾게 여기지 마옵소서. 소인의 사주팔자가 전하와 일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전하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사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여인이 이와 같이 아뢰고 웃으니 이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고 임금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구나. 남녀간의 정감을 나누며 재미를 보는 일에는 남자 중에 과인이 있고 여자 중에는 네가 있었구나. 진정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로다. 이러고 임금은 과부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내보냈다. 이지광은 백성을 잘 다스려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소송 판결을 귀신같이 했다. 그가 청주원으로 있을 때 한 스님이 와서 하소연을 했다.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중으로 종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나이다. 오늘 시장에 백지 한 덩어리를 지고 오다가 쉬려고 길가에 짐을 벗어놓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보니 종이 덩어리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장사 미천을 잃어버려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그걸 찾아주시어 남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지광이 말했다. 네가 잘 지키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잃어버렸으니 찾아주고자 한들 어디에다 물어보겠느냐. 번거로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즉시 물러가거라. 조금 뒤 이지광은 일이 있어 수레를 준비시켜
십리 밖으로 나갔다가 어스름에 관하로 돌아왔다. 길가에 있는 장승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뭐하는 놈인데 사또 행차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우뚝 서 있기만 한단 말이냐. 하인들이 말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승입니다. 장승이라 하더라도 거만한 것은 거만한 것이다. 잡아와 밖에 구류해 두고 날 발길을 기다려라. 밤을 틈타 도망칠 염려가 있으니 삼방 간속들은 관문에서 대령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관 하인들은 일제히 그러겠노라 응답은 했지만 모두 슬며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누구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이지광은 이들이 그럴 줄 짐작하고서 밤이 깊어지자 영리한 통인으로 하여금 장승을 다른 곳에 몰래 옮겨두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할을 열고 나졸들을 호령해 장승을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나졸들이 그 자리로 쫓아가 보니 장승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제야 겁을 내며 근처를 두루 살펴보았다. 사또의 호령이 성화 같아 나졸들은 부득이 장승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을 말하고 처벌을 기다렸다. 이지광이 짐짓 분노한 얼굴빛을 지으며 말했다. 관속이 되어서 사또의 명을 어기고 숙직하지 않아 결국 장승을 잃어버렸도다.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수리 이하 모두는 즉각 종이 한 묶음씩을 대령하라. 만약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태형 20대로 대신하겠다. 이에 삼방 간속들은 모두 종이를 바쳤는데 잠깐 사이에 관아마당에 종이가 가득 쌓였다. 곧장 어제 와서 호소했던 스님을 불러들이게 하고 그 중에서 그가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내게 했다. 스님이 가지고 있던 종이에는 원래 표시가 있어서 그 표시를 보고 찾아내니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지광이 말했다. 이제 네 종이를 다 찾았으니 속히 갖고 나가거라. 차후에는 조심하여 잘 지켜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스님이 100배 사례를 올리고 떠났다. 이지광은 이어서 그 종이 묶음이 나온 곳을 조사했는데 시장 변두리에 사는 한 무례한이 훔친 것이었다. 무례한은 종이 묶음을 자기 집에 옮겨두었는데 마침 관가에서 종이를 납품하라고 독촉해서 종이값이 치솟자 모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무례한을 잡아들여 취재하고 그 값을 추징해 종이를 사온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종이 묶음은 납품한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가게 했다. 이리하여 한읍의 아전과 백성 모두 그의 신묘함에 탄복했다. 옛날 어떤 양반이 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이 어찌나 거들먹거리는지 그 위세가 대단했다. 양반이 말을 타고 마을에 나갈 때면 오히려 이 종이 큰 벼슬아치나 되는 듯이 멀리서 사람만 보여도 비켜라 저리 가라 소리를 크게 질러댔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며 이 종을 욕하곤 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종의 부인은 어느 날 남편을 타이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대체 왜 그러시오? 상전 양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점잖게 가는데 당신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의시되고 먼데 있는 사람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야단이오. 조용히 가만 길 좀 비켜달라고 말해도 될 것을 왜 그리 떽떽거리는 것이오? 라고 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종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의시되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도 조용조용 말을 했다. 그런 모습을 본 상전은 어느 날 종에게 물었다. 어째 네가 딴 사람이 된 듯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종은 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제 아내가 한 말을 다 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은 나도 그렇잖아도 너에게 한 번은 말을 해줘야겠다 했는데 네 마누라가 현명하게 먼저 잘 타일러 주었구나. 앞으로 마누라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면 실수가 없겠다. 라고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양반은 연주를 잘 잡아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종을 자신의 직속 관리로 삼았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면서 어째 그렇게 지체가 낮은 자를 가까이 두려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양반 하는 말이 이자는 비록 신분은 낮지만 아내가 지혜가 있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되어서 그는 남자지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니 요즘 관료들이나 일부 부자들처럼 내로남불 같은 짓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맡기면 정직해서 잘할 거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또 부인의 지도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니 충분히 잘할 거야 라고 했다. 과연 이종은 아내를 잘 두어 내로남불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내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일을 잘한다고 주인이 그 보상으로 떼어준 전답과 집에서 평생을 주인의 수족이 되어 주인을 섬기며 잘 살게 되었다.